네, 금융 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토론은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승범입니다. 먼저 모더레이터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한국금융신문 김복국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아까 윤창현 의원님 처음에 인사 말씀 때 이 축사만 하고 가서 이 토론 못 들어서 참 아쉽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토론 끝까지 다 듣고 또 토론까지 이렇게 모더레이터로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에는 또 6분 전문가들 같이 하셨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본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조영서 KB금융그룹 디지털 플랫폼 총괄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데이터 본부장님. 다음에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경 뮤직하우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이 질문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또 플로어에서 꼭 이 질문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한 6시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받은 이제 순서대로 할 텐데 지금 그 6분 중에 3분은 이미 발표를 하셨고 3분은 발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아무래도 우리 정현경 뮤직하우 대표님 제일 먼저 이제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에 대한 그 질의와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서 전무님, 황보현우 본부장님, 정유신 원장님 이렇게 질문에 답변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고 마지막에 우리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본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라든지 감독 방향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경 뮤직하우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홍기영 부사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큰 투자 유치도 하셨다고 하시고 요즘 뭐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저작권 수익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저작권 수익 증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거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또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투자자 보호를 강화를 하고요. 이제 곧 수익증권을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행하게 될 금번 수익증권은 세계 최초의 무채재산권 수익증권입니다. 즉 세계 최초로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을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 발행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저희가 제도권 하에서 이런 새로운 또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금융당국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꼭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신뢰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만큼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도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 음악 저작권 유동화 산업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양 산업의 선순환을 이끌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코로나로 문화계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특히 이제 음악계는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저희가 약 이 시기에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음악 산업으로 사실 유입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음악 2천억 원 그러면 이제 감이 좀 덜 오실 수 있는데요. 음악 저작권 협회, 즉 아티스트들의 음악 저작권을 징수하는 협회에서 1년에 분배하는 금액이 작년에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스타트업이 2천억 원의 시장을 이제 사업 시작한 지 본격 시작한 지 약 3년 된 시장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숫자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근본의 제도권의 편입을 통해서 음악 IP 유동화의 산업이 활성화된다면요, 아마 수조 원의 자금이 창작 생태계로 수혈돼서 이 K-팝 컨텐츠 산업에 큰 힘이 되면서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니까 아주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유신 우리 원장님께서도 문화, 금융, 융합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뮤직하우를 성장하게 한 저작권 자산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른 대체 투자 상품이나 가상화폐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요즘 정말 투자 혹한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쉽지 않은 기간, 지금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간 동안도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규모 있는 투자를 유치하게 된 이제 중요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음악 저작권이라는 자산의 어떤 매력에 기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옴으로써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 음악 저작권 자산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음악 저작권 너무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해들이 좀 많으신데, 이 음악 저작권은 발매 연도를 기점으로요. 한동안 좀 하락을 합니다. 약 3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요. 한 약 3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꾸준한 이제 롱테일 곡선을 그리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 저작권은 변동성을 노리는 투기 상품은 아니고요. 사실 장기 보유에 적합한 상품인데요. 실제 지금 저희 뮤직하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매년 평균 저작권료 저작권료가 한 7% 정도에 다루고 계십니다. 7에서 한 8% 정도 사이를 평균 흐름을 보이고 계시고요. 사실 재밌는 건 약 2년 정도 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이 글로벌 PE분들이 음악 저작권을 매입하는 아주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는데요. 아마 뉴스에서 저스틴 비버라든지 스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저작권을 수천억 원, 혹은 수백억 원에 매입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PE들이 음악 저작권을 매입한 규모가 10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지금 음악 저작권이 각광받는 이유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 또 신매체가 계속 탄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8에서 15%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음원 시장이 매년 8%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재밌는 이유가 불황의 강한 자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던 원자재가 오르던 우리는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관관계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특히 불황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주요한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적인 측면 외에 음악 저작권이 정말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금융상품이 아닌 문화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뮤직하우의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한 2차례 설문을 진행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왜 뮤직하우를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 투자가분들의 약 21%가 투자 목적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팬심으로 특별한 굿즈를 갖고 싶어서라는 이제 응답이 21%에 달했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곡을 선정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1,200곡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왜 그 곡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곡을 구매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좋아하는 가수여서, 좋아하는 곡이어서, 들어본 곡이어서, 이제 이런 이제 속된 그 비금융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음악 저작권 투자는 저희가 음악은 법적으로 70년 정도 아티스트 사후 70년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되는 실체성 있는 권리에 기반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금융상품이고요. 동시에 문화 굿즈로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문화 상품입니다. 제가 좀 많이 속상한 건요. 사실 이제 아까 글로벌 PE들이 이제 음악 저작권을 매입했다 말씀드리는데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정말 좋은 자산을 사실 그들은 매입을 해서 꼭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펀드 형태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좋은 자산을 일반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구현해서 활성화시킨 사례는 사실 이런 모델을 출범시킨 것도 저희가 세계 최초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인들과 구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인데 음악 저작권이 정크 자산으로 오해될 때 사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거시경제하고 상관관계가 제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굉장히 좀 네. 유망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거시경제 상황 어려울 때. 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혁신금융 서비스와 저작권 수익증권 발행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뮤직하우의 사업 현황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는 음악이 사실 음악 저작권 그러면 그동안은 저작권자나 받는 아티스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음악 저작권료를 이제 금융 서비스와 결합시켜서 개인들이 공유받고 또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플랫폼인데요. 사실 저희가 업력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요. 현재 누적 회원 수가 120만이고요. 거래 규모는 한 4,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추가 투자 축하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추가 투자한 액을 더해서 한 2,10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히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금액은 우량한 IP를 확보를 하고요. 글로벌 IP 확대를 위해서 이제 쓰일 계획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3월에 미국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년은 저희가 사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시장 조사는 그래도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진행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뉴욕하고 LA에서 이제 현지의 미국의 이제 메인스트림 아티스트들을 대상 그리고 금융사 뭐 등등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사실 아티스트들로부터 이것이 음악의 미래다라는 정말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요. 정말 엄청난 반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저희에게 이제 후속적으로 뭔가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고 요청하고 이제 그러고 계시는 상태예요. 재밌었던 건 작년에 이제 저희 미국에서 스캐든이라는 이제 가장 권위인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위해서 그 회사하고 이제 미팅 진행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밝힐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음악 회사인데 뮤직하우의 사업 모델을 검토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만큼 사실 이제 관심은 굉장히 뜨겁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너무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저희의 이 사업 비전을 믿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해외 선례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실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너희들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굉장히 빠른 성장 지표를 만들어가는 게 좀 여러 난관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 난관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단순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하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하에서 또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둘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데요. 이 둘의 법은 정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려면 15개의 기관이나 기업이나 협단체가 이 체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체인 안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다 준수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런 만큼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증대가 결국 금융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요소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사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화자산을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문화자산이라는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금융자산의 틀에 그대로 끼워 넣지 않는 조금 유연한 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혁신금융 부가조건으로 이제 부여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시는 것을 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장의 성숙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의 성숙은 참여자들의 활동을 통한 경험치가 쌓이고 또 견고한 안정장치가 구축이 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잘 성장을 시켜서 빠르게 시장 성숙에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 어려운 말씀하신 거는 옆에서 우리 김병칠 부원장님도 듣고 관계자분들이 들었으니까 잘 참조해서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김감래 선임 연구위원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STO 관련된 질문들 많고 한데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선 글로벌 유니티 홀딩스 운영 총괄 본부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STO 발행사 자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하고 STO의 경우에 외국 거래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먼저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그 Q&A에 있어가지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큰 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증권이고요. 따라서 그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의 일반 증권 규제 원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권의 발행에 있어가지고 뭐 따로 저희가 업자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자격 요건은 없지요. 다만 이제 그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을 감안한 몇 가지의 이제 특징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발행인들한테 계좌 관리 기관이 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전자증권법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계좌 관리 기관이라고 하는 그 공적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그 발행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신뢰성 요건이 이제 요구가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한 규제는 적용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집합투자증권이나 그 수익증권에 비해서 중간에 그 금융투자업자들이 그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먹튀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간에 그 투자계약증권이 잘 유통이 안 된 것도 이러한 그 먹튀나 여러 가지 그 발행인의 어떤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원칙은 그 발행인의 자격 요건은 두지 않는데 다만 증권 신고서 심사 단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한 그러한 또 이제 공시 규제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먹튀 이런 경우에는 또 아마도 이제 감독 당국에서 신용 보강 등의 어떤 이러한 요구를 증권 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진호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부사장님이신데요. 크립토 토큰, 조합 투자 종류는 모두 증권화시키고 금융의 규제를 통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또 심영보 밸류맵 이사님이 향후 토큰 증권 법제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 먼저 그 송진호 부사장님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지금 요 질문은 이제 지금 굉장히 또 그 현안 이슈가 되는 그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토큰 증권 관련해 가지고 토큰 증권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가 그 기존의 우리 그 카사나 다른 샌드박스에 있는 조각 투자 상품처럼 애당초 설계 단계부터 증권으로 설계가 됐고 또 이제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의 규제를 준수한 그러한 의도적인 토큰 증권이 있고요. 그 지금 현재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지만 알고 보니 투자계약 증권 등 증권이더라고 이제 증권성이 선언돼서 사후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걸 유통시킨 그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인가 그 중개업을 한 그런 규제 이슈가 생기는 그러한 비의도적인 어떤 그 토큰 증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거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럼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유통되는 것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요 문제는 이제 증권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계속 내고 있고 해외에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선례들을 보면서 이제 그 증권성 심사 부분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그 송진호 부사장님 그 질문은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그 토큰 증권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이것은 증권으로서 일단은 규제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가이드라인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또 이제 가이드라인의 어떤 그 증권성에 있어서의 명확한 예시는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에요. 이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럼 자본시장법을 따를 것인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법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자산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 자문을 얻어야 되고 그 증권성 관련된 책임은 발행인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 주체는 다 준법 관련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걸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 토큰 2월 6일 날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웬만하면은 이제 증권으로 이제 설계하려는 그러한 그 경제적 유의는 굉장히 높였다. 이런 점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여기 그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명확히 탈중앙화된 이런 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정무위원회를 또 통과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 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역시도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된다 그러면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인 그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현물 ETF나 이런 식의 그 논의도 향후에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큰 증권의 법제화 시기 부분인데요. 토큰 증권의 법제화는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이제 큰 입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그 투자계약 증권 등의 어떤 그 유통 관련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그 증권성 관련 부분은 이제 법 개정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서 그 지금 현재 전자증권은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권이라는 이제 일종의 물건을 사시게 되면은 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물건을 인도받아야지 이제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우리 민법의 이제 기본 원칙인데 전자증권법은 그 예외해 줬어요. 그 투자자들이 실제 물건을 인도받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에 있어서의 고객 명부에 기재가 되면 그거는 인도로 봐서 소유권을 추정하는 거다. 라고 해서 권리 추정력과 또 우리 증권의 경우엔 대항력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 그 전자증권법이 개정이 되면 분산 원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언제냐? 이게 국회로 들어가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아까 그 윤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여러 국회 내에 있는 가상자산 뭐 스캔들 때문에 입법화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자본시장법 개정과 전자증권법 개정 논의는 굉장히 좀
기존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질 좀 희망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갑래 선임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뭐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 오히려 법제화를 빨리 당기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금융신문 그 정선은 차장님 말씀하신 건데 STO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 발행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투자 한도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질문이 이 토큰 증권 중에 부동산 기초자산 기반한 경우가 뭐 많지 않습니까? 기존의 리츠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뭐 기회 요인이 토큰 증권에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간단히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이 너무나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저희 연구원에도 문의가 많이 와서 두 번째 질문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한도 이슈가 있는데요. 이 투자 한도는 지금 해외에는 미국 같은 데는 없느냐? 미국은 더 강한 규제가 있어요.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각 투자 특성상 이게 저가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니스탁 룰이라 그래서 투기성 저가주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들한테 굉장히 강한 공시 의무나 관련된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 한도라는 걸 이제 좀 예외적으로 우리는 뒀는데 이 투자 한도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우리 이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적격 투자나 한 4,00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이사님, 미래에셋 유이사님이나 다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또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니즈 같은 거를 얘기하시면서 감독 당국과 이 투자 한도는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논의함에 있어서 이제 기준은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적격 투자자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투자 한도를 좀 늘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투자계약증권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안전한 수익증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공시 수준과 상품의 안정성 등을 봐가지고 또 이렇게 좀 투자 한도를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감독 당국이 그걸 다 앉아서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업계에서 좀 이게 바텀업으로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까 유지혜 이사님께서 이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분명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투자 상품이 있는데 토큰 증권은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실 보면 리츠하고도 이제 REF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건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의 다양성, 그 다음에 접근성, 유동성 이런 것 같은데요. 특히 작은 투자 대상의 어떤 조각 투자 상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금융 쪽을 잘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느 지역이 이제 굉장히 상권이 갑자기 빠지면서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있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미래에셋 찾아가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펀드 만들자, 신탁 만들자 하기는 굉장히 좀 의사결정 과정과 비용이 높고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잖아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각 투자 부동산 상품이 이제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건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소액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유동성을 보장한다. 장외거래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토큰 증권의 기회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저 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부분이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월에 우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정부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혁신성은 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의 원본성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우리 금융 투자의 인프라로 삼는다.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고 굉장히 큰 혁신성인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장외거래 중개업을 이제 허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장외거래는 1대1 상대매매만 허용했는데 다자간 상대매매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이제 허용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진입 규제도 낮추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ATS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발행 유통이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과 그다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을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상품을 이제 나오게 했다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버지 브래킷인 그 대형 이제 우리 그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이제 장외거래 유통 플랫폼 등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아까 우리 그 뮤지카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음원이나 이런데 우리는 섹터 엑스퍼티스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코스콘 같은 데서 굉장히 또 하이퍼레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저비용으로 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서비스도 준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블록체인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대한민국에서 좀 어려웠던 다양한 장외거래 중개업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의 신상품이 나오게 된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건 증권사마다 투자 전략으로 다양하게 그 접근해서 대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대로 멀지 브래킷 전략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이나 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강소형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위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보장한 것이 우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한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지금 이 토큰 증권 쪽에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지금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발언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영석 KB금융지주 전무님께 질문인데요. KB스타뱅킹을 계열사 핵심 금융 서비스와 함께 비금융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진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계열사의 유입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KB스타뱅킹 외에 KB의 다른 앱들이 퇴색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계열사의 앱을 슈퍼앱으로 통합하고 다시 계열사의 앱 자체도 플랫폼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스타뱅킹은 아까 1000 MAU 봤을 때 1100 이제 20만을 넘어서 1140만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이제 저희 페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제 경쟁이 있어서 고객의 지출 데이터라는 게 잘 쌓이면 개인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KB페이로 카드의 모든 앱들도 통합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니브 메이트도 있었고 카드 홈앱도 있었는데 통합해서 거의도 통합이고요. 작년에 300만 이상을 증가시켜서 지금 700만 MAU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마블이라는 MTS는 뭐 키움증권의 앱하고 경쟁을 해서 했는데 이제 거기도 증권 앱으로서는 200만 넘게 지금 들어와서 역시 MTS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보도 이제 다이렉트 앱과 손보는 이제 서비스하는 대표 앱인데 거기도 이번에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의 슈퍼앱을 중심으로 카드의 페이 앱, 원앱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의 1위 하는 앱, 그 다음에 손보도 거기서 MAU를 부스트하는 그런 앱들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연결되지만 각자가 또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 이재혁 매니저님 말씀하신 건데요. 전통적인 금융사들이 미래금융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같은 IT 강화나 내재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부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 혁신적인 면에서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잘 플랫폼 전략을 설계를 하고 아예 비대면 플랫폼 위주로 사람도 뽑고 내재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내재화의 강도도 상당히 빠르고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영업점을 중심으로 IT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비대면의 플랫폼을 강화하는 전략 이외에 영업점하고 연결하는 전략도 같이 펼쳐야 돼서 어떻게 보시면 고객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좀 속도가 느리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하는 애자일과 데브옵스 조직을 위해서 디지털과 그 다음에 테크 쪽에 있었던 개발자들을 전부 고객 부서로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을 오온하고 있는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쪽에 대부분 개발자가 다 투입이 돼서 애자일과 데브옵스 조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2년간에 걸쳐서 내재화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한 500명 이상, 은행만 500명 이상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은행만 디지털과 IT에 연결된 개발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오늘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본부 부서만 봤을 때 저희가 본부 부서만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디지털과 IT 쪽에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 내재화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뭐 오늘 챗GPT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향후에 이것을 직접 개발하고 저희가 모든 걸 다 특히 AI에 관계된 서비스들을 하는 시대는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원래 거대 언어 모델을 가져다가 저희가 어떻게 응용하는가, 그 다음에 현업에 있는 비즈니스를 잘 아는 사람이 이러한 AI를 트레이닝시켜서 거대 언어 모델을 트레이닝시켜서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 특히 고객에 관련된 서비스나 저희가 영업을 하는 서비스, 마케팅을 하는 서비스들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내재화의 방향은 손수 개발자를 뽑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잘 프롬피팅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방으로 교육을 시켜서 확산시키는 이런 트렌드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 가면서 내재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금융 황보현우 본부장님께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SK와 결합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밝힐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금융 황보현우입니다. 저희가 하나금융 3개사 그리고 SK그룹의 3개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종산업 간 가명 데이터 결합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한신용평가 모형 개발입니다. 저희가 금융, 통신, 유통과 같은 다양한 산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해서 먼저 사회 공헌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저소득층과 같은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거나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금융권의 거래 이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출 한도 산정이라든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산업과의 가명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소위 심파일러라고 불리는 금융 이력 부족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인 단계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SK 브로드밴드에서 통신 상품을 만들 때 아니면 저희 하나카드에서 신용카드 상품을 만들 때 저희가 이종 산업 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드리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결합 상품을 출시를 해서 저희가
이익은 조금 덜 보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합 상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나합이 내세우는 강점과 차별성은 무엇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그러니까 마이데이터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자산 관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자산 관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그러니까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을 그러니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을 타겟을 해갖고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위 그러니까 매스 어플루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대략 한 3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그 부유계층,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반 대중과 부유한 분들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매스들께는 저희가 그 본격적인 개인화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다양한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들 저희가 취합을 하고 저희가 그 최근에 또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초개인화된 그러니까 그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고요. 저희가 그 하나은행, 증권, 카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그룹사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다 차별화된 그러니까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저희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관계상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정유신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싱가포르, 홍콩처럼 이미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된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 중에 한국이 참조할 만한 국가를 하나 꼽자면 어느 국가를 꼽고 또 어떤 면에서 참고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여러 군데 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간 뭐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홍콩 말고 말씀하시는 거가 보죠, 질문이? 아니요, 싱가포르, 홍콩 말고가 아니고 싱가포르, 홍콩처럼 해서 해외 사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참조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지 제일 맞는 데가 어딘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 벤치마크로요? 예, 네. 글쎄요, 뭐 지금 경쟁자기 때문에 무슨 벤치마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싱가포르, 홍콩이죠 이제는. 근데 아시아에 어쨌든 간에 지금 허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거기를 경쟁으로 삼아서 거기에 장단점, 우리의 장단점과 그쪽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성격은 많이 틀리죠. 거기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에 이제 포커스돼 있고, 기존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금융 쪽 거기는 뭐 금융에 올인하고 있는 데고 저희는 게 아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가고 있고 금융의 융합 그 이펙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금융이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는 좀 도메스틱 포커스돼 있다가 해외 진출을 나가려고 또 정책 당국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나갈 수 있는 그 룸이 많이 열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타이밍상으로나 이제 그런 강점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뭐 벤치마크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차별점을 이용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디지털 IT 쪽은 뭐 글로벌리 나름대로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풀리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금융 온리로 가지 말고 우리는 금융을 바탕으로 한 그 서비스 허브 쪽으로 해서 안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고용 창출에 잠재 성장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도 확보하면서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핀텍도 나가고 비텍도 나가고 그 금융회사도 나갈 수 있고 특히 금융회사하고 핀텍이 그런 데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마디 더 첨언하면 빅텍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좀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해외로 나가서 그런 쪽의 역할을 하게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유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2015년에 제가 사무처장하고 핀테크 처음 뭐 지원하고 하는 일을 할 때 그때부터 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거의 초창기 멤버시고 지금까지도 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2003년부터 금융허브 한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만성만니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금융허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경쟁자들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데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디지털 금융허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님께 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STO 등 디지털 금융 혁신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금융 감독의 정교화,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감독 방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나 이게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주제 발표에서 들었듯이 지금 이제 웹 3.0 시대를 맞아서 이제 금융회사들도 뭐 슈퍼앱을 뭐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금융상품 플랫폼들을, 통합적 플랫폼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웹 3.0 시대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의 범위를 뛰어넘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업권 간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는 서비스가 가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 금융업권법 체계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거를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앞으로 하나씩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논쟁이 있는 금산분리 이슈가 먼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산분리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기존 플레이어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생기면서 합의 도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든 어떤 지금 원스텝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영역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법규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금 뭐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큰 서비스적 차별성을 못 느낀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웹 3.0 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어떤 혁신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지금 이제 활용이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지적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산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소개됐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일회성으로 활용돼서 끝나버리면 데이터의 어떤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가공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거고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AI 기술들을 지금 활용해 나갈 텐데, 이 AI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에서 이제 AI 데이터를 활용한 AI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디지털 감독 방향으로는 지금 아까 이제 그 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가상자산과 STO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가상자산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적, 제도적 어떤 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이제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이제 시장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차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제 혁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핀테크라는 그런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국적으로 자연 독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생 그 핀테크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중소형 핀테크들이 지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샌드박스라든지 디테스트베드가 아직 그 활성화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저조하다라고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여러 아웃소싱이라든지 또는 빅테크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규상 제약 요인들을 좀 해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혁신 생태계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대형 플레이어들이 뭐 이거는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고 빅테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향유하고 있는 진입 장벽 성격의 어떠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진입 장벽을 기존 플레이어들이 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원 노력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금융 감독 방향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포괄적인 감독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입니다. 모바일 금융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 진전될수록 일부 금융 소비자가 기술 혁신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금융 사기 기법은 점점 대담해지고 고도화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금융 소비자 보호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뭐 몇 가지 이제 감독 정책들이 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금융회사들이 이 디지털 그 소비자에 대해서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버넌스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슈퍼 앱을 운영하는 그런 그 은행들도 이제 사례 소개들이 있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슈퍼앱에 딱 들어오는 순간 또는 빅테크의 중개 플랫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어느 제조사가 어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가버넌스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가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되게 낮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소외계층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금융 앱, 뭐 이런 고령층 특화 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도록 유도를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소외계층들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비대면 금융 사기가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일단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지금 FDS 고도화를 통해서 이러한 비대면 금융 사기를 먼저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비대면 금융 사기에 대해서 비대면 금융 사기의 대부분은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개인 정보가 탈취되거나 유출되면서 그것들이 이용돼서 그 피해가 나한테 돌아오는 그러한 유형의 사기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내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의 책임으로 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저희 법원도 그렇고 저희 이제 분쟁 조정 기준도 그렇고 이런 것이 비단 그 개인의 어떤 자기 정보 관리의 부족만이 아니다. 보다 더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해서 이러한 차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비대면 금융사기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더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앞에 그 디지털 금융 감독 방향, 사실 그 디지털 금융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적절한 감독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도 잘 돼야 되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독원에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앞으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원장님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질문도 있고,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질문, 한국의 디파이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일 많이 지금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이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이용과 결부되어 있는 게 망분리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금융 보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 이런 거를 지금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저희가 1단계로 지금 지금 테스트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망분리 예외를 지금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금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망분리를 어떻게 좀 예외로 해주면서도 저희 금융 전산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저희 업권하고 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까지인데 지금 딱 2분 전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된 것 같고요. 기타 질문, 뭐 우리 주제하고 관계없는 질문도 또 뭐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지금 뭐 부채한도 협상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SBB 파산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괜찮은 것이냐, 또 가계대출 현황과 안정화 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나중에 별도의 무슨 세미나를 열어주시면 그때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걸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예. 네, 한국금융신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